마지막에 모실 분은요. 내 어깨 위에 두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이수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작가님. 네, 말씀만 드시고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번째 작가님이신데요. 내 어깨 위에 두 친구라는 좀 특이한 제목이에요. 작가님 먼저 작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지 처음 받았을 때 소개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장 좀 민망하죠. 이 시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책을 많이 낸 작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는 아니라서 그리고 그래서 저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정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냥 보면 대략 9시까지 애들 밥을 차리고요. 그리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이 좀 멀거든요. 등원시키고 나면 한 10시 반 되고 그때부터 한 저녁 한 4시까지 제 그림책에 관련된 그리고 그래픽 노블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을 픽업해 오고 저녁을 먹이고 이빨을 닦이고 뭐 책을 읽어주고 이러다 보면 밤 10시가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좀 심해갖고 한 새벽 2, 3시쯤 깨고요. 깨서 애들 옆에 강제로 누워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다지 외향적인 인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많이 다니지 않고 집이 작업실에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밖에 나다니지 않고 거의 어린이집 빼고는 집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오늘 또 나들이 나오셨네요. 네, 굉장히 큰 네. 오늘 어렵게 나오신 만큼 풍성한 이야기를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어깨 위에 두 친구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커요. 보통 책들보다. 그리고 좀 꽤 무게가 되던데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얘기는 내 어깨 위 두 친구의 그 두 친구가 누구냐면 저기 그림 속에 까만 표범은 주인공 토끼의 어깨 위에 어린 시절부터 올라와 있던 트라우마고요. 그리고 노란 친구는 토끼가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된 동심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제 토끼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표범과의 관계를 너네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친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토끼의 어깨 위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고 모두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좀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나 트라우마가 너무 다양하고 미묘하게 차이를 가지면서 분명히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누구한테 뭐 말을 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한 번도 뭐 어른들이나 친구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적극적이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뭔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상담치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해졌는데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한 단계에 있는 이 토끼가 어떻게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해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만든 트라우마를 판타지로 볼 수 있다면 예, 판타지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하게 판타지 드라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매체에서도 그렇고 도서도 그렇고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트라우마를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다른 것들과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트라우마는 뭘까요?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손에 잡히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정신에만 머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기억을 떠올렸을 때 제 몸이 반응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리고 내 몸에 어느 이렇게 막 피가 빨리 도는 느낌? 막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고 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면서 제 인생의 지도가 제가 가진 기억들 때문에 미묘한 차이부터 아주 커다란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보통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도 트라우마가 생길 때도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건 유년 시절부터 같이 토끼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작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같이 성장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토끼는 얘를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을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게스트하우스와 같다. 아침마다 새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기쁨, 우울함, 비열함, 그리고 몇 가지 찰나에 인식이 예고 없는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전부 환영해주고 즐겨라. 모든 손님을 훌륭하게 접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심, 아기가 담긴 마음 모두 문간에서 웃으며 맞이하고 들어오라고 하라. 누가 오든 고마워하라. 모두 저 멀리에서 가이드가 보낸 손님들이니까. 이게 루비라는 분의 글인데요. 이 구문을 딱 보는 순간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기억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에 대한 저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는데 그걸 부정하는 순간 제가 가진 그 뭔가 기름 종이가 그냥 예쁜 색 위에 이렇게 겹쳐진 것처럼 분명히 그 밑에 존재하고 있고 계속 스며서 제 인생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부정하는 순간 제 인생에 뭔가 굉장히 큰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억을 빼면은 저라는 정체성이 아예 흔들리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환영해주고 안아주는 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존재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없어져야 되고 부정해야 할 존재로 많이 인식하는데 그 친구를 환영해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좀 기획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따라 드는 생각이 너무 덮어놓고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게 가끔씩 거부감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을 부정하지 않고 좀 이런 나쁜 감정들을 좀 좋은 손님으로 대하라는 말이 저도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제쳐두면은 화가 생기더라고요. 제 감정이나 아니면 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너무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이 그림책에서 동물을 인화하셨잖아요. 토끼도 있고요. 이렇게 동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누르면 이미지가 넘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 몇 년 됐더라? 한 7년 됐나?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7년 전에 만든 어떤 가구가 필요하세요라는 책이에요. 이건 그림책이에요. 근데 보면 동물이 많죠. 근데 진짜 동물이 아니라 동물 얼굴을 하고 사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부터 제가 동물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푸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양복 입고 있는 저 사자는 좀 티는 잘 안 나는데 할아버지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자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동물의 왕이다. 동물 중에 최고의 힘을 가진 자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굉장히 성공했던 부자인데 지금은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저 양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사업을 많이 하면은 이제 양복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구를 파는 주인공이 바로 저도 여기 어깨에 새를 올리고 있는 곰이거든요. 근데 저 곰이 저 사자를 찾아가서 이제 드레스룸을 설계를 해줘요. 근데 자기가 예전에 입었던 양복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저 할아버지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입지도 않는데 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아저씨는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런데 너무 외로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이 할아버지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과거에 힘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더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멧돼지는 좀 욕심장이라던가 막 이런 식의 동물의 얼굴이 가지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격적으로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말고도 그 다음에 달에서 아침을이라고 이거는 한 3년 정도 된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얘가 토끼인데 음악을 매일 듣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못 듣는 척 무시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반 친구들도 보면은 다 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 토끼를 따돌리는 그 비둘기들의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치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갸웃거리면서 보는 미어캣이 있고 또 가십을 전하는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들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것밖에 관심 없는 여우들 이런 식으로 반 친구들이 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반에서 그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의 고통에 이제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본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나는 어떤 동물이었나 그런 걸 생각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되게 사실적인 사람의 얼굴로 그려졌으면 조금 너무 이야기가 무겁고 이게 좀 그런 이야기일수록 더 뭔가 고통이 바로 다가오는 느낌? 그런데 이게 뭔가 우화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배경과 책상에 의자에 앉아있지만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뭔가 하나의 필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좀 편안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동물의 얼굴을 넣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의 얼굴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접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만화로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그림책으로 정의를 하진 않으시죠? 예, 질문지에 어제 질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어린이 그림책에 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 작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타겟 연령이 청소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림책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작가님이 따로 계시고 제가 사파 작업을 하는 작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책을 염두를 해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읽어도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오화식으로라고 할 수 있고 어린이 그림책은 아니지만 우리 아까 고정 작가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 독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책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접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단기적인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이해시킨다는 건 어렵죠. 네, 이게 좀 뭐랄까 적절하지 않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이게 아동 대상 책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6번째 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출판사에서도 청소년 이상 연령 타겟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책에 따라서 굉장히 크긴 한데 특히 내 어깨의 두 친구는 조금 더 연령대가 높았던 것 같고 실제 독자분들 중에 한 10대 독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토끼가 취업하기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감정선을 따라갔는데 이 취업하고 나서 겪는 갈등을 자기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라서 잘 공감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인가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린 독자들은 이런 식으로도 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방금 이런 질문은 참 우리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만화는 어린이 그림책이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솔직히 뭐 다양하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트라우마 하면은 이겨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데? 아니요. 이게 좀 왜냐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걸 극복이라는 단어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 적도 많고요. 어떨까요, 작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도 이런 책을 만들었지만 제 트라우마가 항상 매번 반갑진 않고요, 지금도. 네, 어떨 때는 조금 되게 버겁기도 한데, 확실히,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20, 30대에 제가 생각했던 그 존재와 지금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10대 때 제가 트라우마를 바라봤던 때는 그게 거의 저의 마음에 너무 커서 그게 저를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편안하게 된 그 계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저의 10주처럼 생생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약간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두 동물이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본격적으로 책 구매합니다. 보시면 이 어린 토끼예요. 네. 성장한 토끼가 아니라 어린 토끼인데 이 토끼가 이제 뭐 작은 섬 위에 올라가 있고 그 토끼의 어깨 위에 이렇게 고양이 같은 작은 까만 고양이 같은 그러네요. 올라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작다가 토끼가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성체가 돼요. 그래서 표범인 게 밝혀지거든요. 어렸을 땐 검정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이 토끼의 손가락 위에 이렇게 노란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같이 성장한다는 게 이게 같이 어떤 성장. 의미가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존재에 압도되던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변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이렇고 뭐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 사람마다 그 방법을 찾는 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가 가진 이 감정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편안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정말. 네. 그런 도움을 받았던 매개체들이 있을까요? 뭐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책도 하나의 그게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를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다른 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만성적인 약간 정신적인 자해라고나 할까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 못 하는데 한 30대 초반까지 그게 거의 반복이 됐고 거의 저의 그런 버릇이 한 20년 정도 계속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깨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잠을 못 자서 이런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나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걸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제가 혼자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깨면 기분이 안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를 닦고 이렇게 밥을 먹고 막 이러면서 아침을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 몸에 나쁘고 제 하루를 시작한 최악의 방법이라는 걸 아는데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고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 속에 나오는 이 노란 새가 실제로 제가 지금 7년째 키우고 있는 모라네모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7살인데 저희 애들 오기 딱 1년 전에 제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애가 처음 제가 애를 입양했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폐렴 상태에서 제 애를 데려왔는데 애가 약간 크게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계속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데려오고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신경이 쓰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애를 막 온열기에 넣어놓고 이제 뭐 상태 체크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빴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나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1, 2년 버릇이 아니잖아요. 너무 고질적인 저의 버릇이었는데 제가 무언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있고 그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아침에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생명체를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운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결혼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이를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지는 게 책 속에도 조금 토끼의 독백 속에서 나오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마음도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닌데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현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좋은 엄마가 가진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혀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 저 거예요. 완전 반대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자꾸 애기 하시는데 저는 결혼하고 한 7년 만에 애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정말 납득이 스스로 잘 안 됐는데 그때 이 새를 키우면서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돌보게 된다는 게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상한 깨달음을 이 앵무새 한 마리 때문에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상한 깨달음이 하나 둘 생기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책에서 이제 이 노란새가 이 욕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좀 뜬금없지만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이러면 저 너무 고양이 키우고 싶어서 매일 고양이 사진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고양이도 못 키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데려오면 죽을 때까지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맞아요. 아까 이제 고정순 작가님이 돌봄노동 얘기하셨는데 애완동물도 똑같거든요. 걔네들도 노년기가 오고 그 끝이 마냥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도 지금 우리 새도 한 7년 키웠는데 벌써 약간의 이제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매일 바꿔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그냥 너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족을 하나 더 들여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치유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치유의 팁 그런 걸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한 10대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한 10대 중반 때부터는 거의 한 새벽 4시까지 깨 있는 여자인 거예요. 맨날 라디오 틀어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거의 한 동이 약간 터오면 그때 자고 아침 7시에서 한 8시쯤 깨서 학교를 가는 그런 이상한 애였는데 지금도 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도 하루에 한 4시간 자면 되게 잘 자는 거고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때 이렇게 내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한 20대 중반 때 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심장이 자주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잠을 나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안 자는 친구들이 없구나. 나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이렇게 매일 반복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각을 하게 됐죠. 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뭔가 나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게 막 심장이 찢어지게 아프고 막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좀 이상한 것 같아라는 걸 좀 들으면서 내가 좀 이상하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을 그때 제가 가구 영업을 했었는데 가구를 팔고 있는 고객분 중에서 이제 상담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나이 때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을 한 권을 추천을 하셨는데 그게 스케파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여기 잠깐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 나눠주셔서. 왜냐면 그 책이 정말 저한테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문장이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 좀 읽어볼게요. 스카펫 박사는 정신질환과 직면하고 전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때는 위험천만한 장애였던 것이 이제는 멋진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다. 내 우울증과 나를 공격한 불안은 최고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고백이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인내와 부정과 수용 과정을 통해 저마다의 삶을 대입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삶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장의 기회와 가능성을 시험해야 하는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제 이 박사님이 이제 정신과 의사신기도 하세요. 근데 자기와 상담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들의 이름을 이제 가명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이렇게 그런 거를 상담 치료 사례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 이 책을 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상처에 관해서 남한테 꺼내는 거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걸 이렇게 누군가한테 가서 그 의사한테 그걸 다 꺼내놓고 자기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 들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전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런 얘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용기도 얻었고 그때 제가 그 체질에도 안 맞는 영업을 3년을 했는데 정말 뭔가 저의 정체성을 아예 버리고 3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가구를 파는 일을 제가 3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것도 꽤 잘했어요. 이제 그걸 한 3년 하다가 이 책을 보고 나서 나는 지금 이거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게 나에게 더 좋지 않은 결정이었구나라는 깨닫고 그때 뒤늦게 저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던 책이에요. 근데 책이라는 게 진짜 여기 너무 많은 책이 있잖아요. 저 아까 좀 늦게 왔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새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책의 그 물리적인 크기에 대해서 되게 압도가 됐는데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고 웅장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고 일부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좋고 훌륭한 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책 중에 제 책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운명적인 결정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책을 만난 게 뭔가 하나의 운명인 것 같고 근데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 어깨에 두 친구 만들면서 제 책이 좀 어떤 그런 만남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이와 잉크를 낭비하면서 우리가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몰랐던 어떤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자기가 가졌던 마음의 병에서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쁨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작가님들 중에서도 저 약간 멜랑콜리라는 거에 대해서 기사나 아니면 글을 읽어봤는데 약간 우울적인 거나 멜랑콜리가 창조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그 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참 비상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진다고 들어서 갑자기 뭐 우울해지고 싶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태 없애야 될까요? 그런 감정들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간상이라는 게 되게 좀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쌍둥이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애는 굉장히 이렇게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막 어린이집 조리사 선생님하고도 막 친구를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녕을 하는 막 선거운동 하듯이 막 이렇게 양손을 걸리고 막 이렇게 막 인사를 나누고 한 애는 다른 사람들하고 눈이 너무 안 마주쳐져서 이렇게 저 태어나고 30개월이 넘어서 엄마를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쯤이면 엄마 하거든요. 그 18개월 동안 제 속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애가 막 언어장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근데 걔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면서 정보를 얻는 그런 성향의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면 뭔가 유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너무 쌍둥이인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인 것들 생각을 해도 저 도무지 교차점이 없어요. 근데 뭔가 우리는 무조건 외향적이고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도 분명히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고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성격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고 나니까 둘째를 바라보는 걔가 1분 동생인데
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얘가 가진 성격의 장점이고 내가 애를 낳았지만 나와 같이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있어도 애지만 얘는 완전히 나와 다른 별개의 영혼이고 나는 얘를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명랑한 아이처럼 자라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애를 그냥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엄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성격에 관한 다양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나는 되게 냉소적이고 우울하고 그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오래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지금도 최근에도 이번 해에도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으려고 하는 순간 좀 되게 어색하고 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이렇게 막 그러면 좀 힘들어요. 동기부여 막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제가 가진 그 뭔가 바가 있는데 저의 그 기분의 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띄우시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힘든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원하는 코드가 다 다르게 있고 그거를 좀 이해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려고 우리 애들 매일 보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리도 많이 지르고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머리색도 다 똑같고 뭐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깔려서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뭔가 같아야 돼라는 그 끈끈한 게 더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 가려면 많은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집에만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많은 매체들 통해서도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한 컨텐츠 중독자고요. 저도입니다. 집에서 조용하게 엄청나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즐기고 항상 이 책에서도 초반에 이렇게 먼지 바라보면서 애가 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누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막 제가 뭐 이럴 때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발달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도 아닌데 몇 시간씩 그냥 먼지 바라보고 몇 시간씩 앉아있는 그런 이상한 애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끝없이 제 머릿속에 항상 상상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생각했던 것보다 막 우리 삶이 막 그렇게 역동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그런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런 걸로 위안을 얻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이야기들 보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책이 이런 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저한테 영감을 주는 부분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책도 많이 보고 콘텐츠. 네. 세상 모든 유행어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유튜브 중독자라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네 분의 작가님을 모셨지만 처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고 아직은 모르지만 이 곳곳에서 글을 또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꿈이 저는 말하는 것보다 글로 저를 좀 나타내고 제 스스로 토닥여주고 싶은데 저도 이제 요즘 브런치 쓰고 있는데 첫 글자를 못 쓰겠더라고요. 첫 문장 같은 것들을. 이런 글을 쓰는 분들 아니면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다면요? 제가 아까 일과 얘기할 때 하나 뺀 게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한 오후까지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파주에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를 줄여서 파티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연령대 그 이상의 대안학교고 미술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제 1학기에는 그림책, 2학기에는 그래픽 노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작업들을 같이 소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하는 가장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너의 감정과 너의 강점을 항상 기억해라. 그게 결코 쉽게 가져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작가가 가진 개성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기 작가의 어떤 이야기나 그 그림 스타일을 보고 그거를 따라하다 보면 자기 것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감정을 더 잘 느끼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보다 더 미세하게 그 변화를 눈치채는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작가로서 데뷔하고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또 글에만 국한된 게 아닌 여러 분야에서도 예. 저를 찾아가는 거를 목표로 좀 삼아야겠습니다. 매일도. 예. 저도 다른 사람 모니터 안 하거든요. 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작가님이셨는데요. 네. 내 어깨 위에 두 친구 이수연 작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아까 이제 이전 책들 소개해 주실 때 이건 그림책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좀 봤는데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만화진흥원의 후원을 받은 만화잖아요. 근데 그 만화와 그림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헷갈려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저도 지금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림책, 그래픽 노블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들다 보면 정말 성격적으로 그렇게 긴 이야기가 맞지 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래픽 노블 수업인데 분명 결과물이 그림책 같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가가 그 하려는 이야기의 그 양만큼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드라마의 그 깊이만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딱히 이거는 그림책이야 이게 그래픽 노블이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참 애매하고 어렵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크게 좀 잣대를 좀 세운다면 그림책이 조금 더 함축적이고 시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깊게 많이 생각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문장 한 문장에 또 많은 메시지를 더 담는 게 그림책인 것 같고 그래픽 노블은 조금 더 작가가 편안하게 뭐 길이에 좀 제한 두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설명이 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토끼여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저를 토끼라고 부르거든요. 네, 토끼야 일어나, 토끼야 밥 먹어. 그래서 엄마 아빠. 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동물 중에서 토끼였을까 주인공이 토끼를 작가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토끼라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길래 이 책의 주인공이 토끼가 되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달에서 아침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두 권이요 은근히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회가 가진 그림책 안에 작은 우주인데 여기 토끼가 주인공이었고 이제 곰이 이때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주인공이 곰이에요. 근데 이 곰이 이 책 안에도 살짝 나오거든요. 10대 시절 친구로. 근데 이 토끼가 달에서 아침을 때부터 저한테 어떤 인상이 있었냐면 조금 조용하고 되게 내향적이고 왠지 육식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동물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음악을 많이 듣고 거기 라디오 많이 듣는 이런 캐릭터여서 좀 귀가 크고 그리고 이 제목이 달에서 아침을인데 이 달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애가
도망치고 싶을 때 정신적인 쉼터로 괄을 사용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자연스럽게 토끼가 주인공으로 설정이 되게 되었는데 이 내 어깨의 두 친구의 이 주인공을 삼을 때 다른 동물로 캐릭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전작의 그 친구와 내용이 이어진다면 토끼도 걸맞겠다 싶어서 그대로 이 캐릭터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내년 2월쯤에 또 새로운 그래픽 노블이 나오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이제 오렌지색 다람쥐예요. 근데 그 친구의 를 인터뷰하는 그 실제 존재하는 그 친구의 그 캐릭터도 제가 토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만 알고 저만 좋아하는 이런 잔재미인데 제 책들의 어떤 캐릭터들이나 드라마가 좀 겹쳐지면서 뭔가 거대한 우주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들이 약간 반영된 것 같아요. 작가님의 세계관이겠죠. 그 토끼랑 본인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책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